여기서 나가. 이 거리의 아이야. 최고급 휠체어에 앉은 한세연. 산이 소리쳤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구걸하는 이 더러운 아이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다. 당신의 이 스테이크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1시간 안에 당신은 2발로 일어설 겁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면전에서 웃었지만 이 아이가 그녀의 수조원보다 더 값진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려면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이가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온 날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6개월 전 한세연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세상의 지배자처럼 느껴졌다. 이 나라 최대 부동산 재벌 왕국의 소유주인 한세연 회장은 5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날고 있었다. 그녀 아래로 숲과 강이 흐르고 있었고 지구상의 어떤 힘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시원한 식혜를 홀짝이며 서류를 검토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를 덮었다. 헬리콥터는 부상당한 새처럼 심하게 요동쳤다. 조종사는 무언가를 소리쳤지만 세연은 듣지 못했다. 세상은 하늘과 땅 사이에 미친 만화경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충돌, 암흑, 그리고 고요함이 뒤따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불타는 잔해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타는 냄새, 입안의 피맛,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엄청난 고통을 맡았다. 그녀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일어서려고 했다. 그녀는 다리에 명령했다. 일어나, 뛰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다리는 그 자리에 온전히 있었고 잔해에 깔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하반신이 다른 사람의 것, 마네킹이나 인형 같았고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순간 비를 맞으며 차가운 땅에 누워 구조대를 기다리던 세연은 자신의 삶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이후 6개월은 지옥으로 변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의 최고의 클리닉들, 세계적인 이름의 교수들의 끝없는 줄, MRI 결과, 상담, 복잡한 수술. 세연은 수백억 원을 생각 없이 쏟아부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익숙했다. 땅, 건물, 사람, 법. 그녀는 건강 또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매번 판결은 같았다. 의사들은 시선을 돌렸고 복잡한 의학 용어 뒤에 그들의 무능함을 숨겼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였다. 척추 압박 골절, 연결 끊김, 하반신 완전 마비. 희망이 없었다. 세연은 승자가 아닌 망가진 장애인으로 고향 도시로 돌아왔다. 그녀가 사랑으로 지은 호화로운 저택은 황금 감옥으로 변했다. 계단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었고 문턱은 벽이 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익숙했던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벨트 버클을 올려다보아야만 했다. 이미 강했던 그녀의 성격은 참을 수 없게 변했다. 그녀는 작은 소음에도 하인들을 해고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해 거울을 깼다. 그녀는 온 세상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증오한 것은 자신의 다리였다. 그녀를 배신한 무용한 살덩이 조각이었다. 화창한 건기겐치의 어느 날 세연은 도시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집의 벽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운전기사와 경호팀장 강대호 강디에이에게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인 크라운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여전히 여왕이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과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웨이터들은 그녀의 크고 특별 주문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테이블을 옮기느라 분주했다. 손님들은 그녀에게 연민 가득한 시선을 던지고는 즉시 외면했다. 세연은 그 연민을 피부로 느꼈고 그것은 그녀를 한우 스테이크를 녹이는 산처럼 태웠다. 그녀는 메뉴를 펼쳐보지도 않고 웨이터에게 말을 던졌다.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와 가장 비싼 루아 커피. 그녀는 여름 테라스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음식은 완벽했고 커피는 훌륭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오직 공허함만 있었다. 그녀는 포크로 고기를 찔렀고 지금 당장 일어나 단 한 걸음이라도 차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 수조 원을 모두 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테라스와 거리를 분리하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관목숲이 갈라졌다. 그 틈으로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나이는 12살 정도. 해진 청바지에서 튀어나온 뾰족한 무릎을 가진 마른 체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새 치수는 커 보이는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회색 테이프로 감아 부서지지 않게 한 닳고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과 손은 그 흐름과 길거리의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비참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레스토랑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한세연의 테이블로 직진했다. 세연 뒤에 서 있던 경호원 강대우가 즉시 긴장했다. 그의 손이 무전기를 잡았다. 이봐 꼬마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나가. 이곳은 사적인 공간이야. 소녀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는 거대한 경호원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는 세연의 테이블 가까이로 다가섰다. 그의 몸에서는 거리, 가난, 그리고 굶주림의 냄새가 났다. 세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 아이가 더러운 손을 내밀고 징징거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주머니, 빵 살 돈 좀 주세요. 그녀는 이미 그의 정신을 부술 잔인한 문장을 머릿속에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아이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강철처럼 놀라운 회색빛이었고 그 속에는 그의 남루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성이 빛났다. 그는 휠체어 발판에 놓인 그녀의 생명 없는 다리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그리고 마침내 다 먹지 않은 스테이크 접시로 시선을 돌렸다. 이걸 다 먹지 않을 거네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다. 세연은 그런 대담함에 놀랐다. 뭐라고? 그녀가 쏘아붙였다. 아이는 더러운 손가락으로 고기를 가리켰다. 반만 드셨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배가 부르지만 제 강아지들은 배가 고픕니다. 세연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히 이거진 녀석이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를 말하다니. 이봐 꼬마야. 그녀가 침챈거렸다. 내 경호원이 널 울타리 밖으로 던지기 전에 여기서 나가. 나는 거지에게 적선을 하지 않아. 아이는 비웃었고 그 비웃음은 너무나 성숙하고 쓰라려서 세연은 입을 다물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요. 당신은 사업가잖아요. 맞죠? 당신은 거래의 이점을 이해하겠죠. 세연은 웃었고 그녀의 웃음은 까마귀 소리 같았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데? 너의 입술을. 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그녀에게 몸을 숙이고 그녀의 영혼을 직접 응시했다. 이 스테이크를 저에게 주세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저에게 주시면 그 대가로 제가 당신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뜻밖의 대담함에 세연은 얼어붙었다. 잘 다듬어진 손가락에서 포크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져 도자기 접시에 부딪혔다. 그 소리는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귀청이 터질 듯했다. 나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녀가 속삭이며 되풀이했다. 아이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수백 가지 약속을 들었다. 칼리만탄의 주술사들은 치유를 약속했다. 중국의 침술사들은 기적을 약속했다.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약속했다. 모두 수십억 원을 선불로 요구했고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 이 작은 더러운 아이는 먹다 남은 고기 한 조각을 요구했다. 잠시 가라앉았던 것 같던 분노가 다시 새로운 힘으로 타올랐다. 이것은 그녀에게 행해진 가장 잔인하고 터무니없는 농담이었다. 세연은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무섭고 메마르고 사악했으며 고통과 굴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돌아보았다. 너는 미쳤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사기꾼이구나. 그녀는 사악한 웃음에서 나오는 눈물을 냅킨으로 닦으며 말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먹다 남은 음식이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의 노력보다 더 가치 있다고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던 옆 테이블의 비서 이준호, 리준호에게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다. 준호야, 저 아이에게 돈을 주고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해. 젊고 매끄러운 이준호 실장이 즉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디자이너 지갑에서 몇 장의 큰 돈 뭉치를 꺼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것은 김지호 가족이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준호는 경멸적인 비웃음을 지으며 그 돈을 강아지에게 주는 뼈처럼 지호 앞 테이블에 던졌다. 가져가 꼬마야. 그가 게으르게 말했다. 오늘은 내 행운의 날이야. 새 삶을 사고 사라져. 지폐가 접시 옆에 떨어졌다. 바람이 그것들을 살짝 움직였다. 세연은 아이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는 탐욕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그가 돈을 움켜쥐고 이전의 모든 거지들처럼 도망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매수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신성한 것은 없다는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그 탐욕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호는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1cm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세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읽혔다. 모욕감도 분노도 아닌 실망감이었다.
마치 학생이 또다시 오답을 말했을 때의 선생님처럼 당신의 종이 조각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를 이겨냈다. 저는 그걸로 제 강아지들을 먹일 수 없어요. 그들은 고기가 필요하고 당신은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교환입니다. 물건 대 물건, 자선은 없습니다. 경호팀장 강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한 황소목을 가진 거구의 남자였다. 그는 어떤 길거리 아이가 자신의 주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 서커스는 충분해.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그림자가 아이를 덮었다. 들어 꼬마야. 네가 사라질 시간은 3초야. 아니면 네 척추를 부러뜨릴 거다. 강대호는 앞으로 나아가 그의 거대한 손을 지호의 어깨로 뻗었다. 멈춰. 세연의 외침은 채찍처럼 날카로웠다. 강대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아이의 더러운 티셔츠에서 1cm 떨어진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놀라서 주인을 쳐다보았다. 세연 사모님, 이 아이가 당신을 모욕했어요. 앉아서 조용히 해. 세연의 목소리에는 이 사회 전체를 떨게 만들었던 강철 같은 울림이 있었다. 내 명령 없이는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려서는 안 돼. 그녀 자신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논리는 그녀에게 이 건방진 녀석을 쫓아내라고 외쳤다. 자존심은 그를 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감, 그녀가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동물적인 본능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기다려, 뭔가 있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강대호에 대한 두려움도 그녀의 돈에 대한 아첨도 없었다. 그곳에는 힘이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가지지 못한 힘. 침묵이 내려앉았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세연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아이를 응시하며 아주 작은 거짓말의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했다. 농담을 드러낼 미소의 그림자라도. 하지만 지호의 얼굴은 거의 신성할 정도로 진지했다. 네가 무엇을 제안하는지 이해하니? 그녀가 마침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들은 내 척수가 끊어졌다고 했어. 고칠 수 없다고. 의사들은 척수에 대해 말하지만 지호가 반박했다. 저는 뇌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의 뇌가 다리를 제어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뇌가 전기 절약을 위해 빈 방에 불을 끄듯이 다리를 꺼버렸습니다. 저는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을 압니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논리가 있었다. 세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바닥에 있었다. 좋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스테이크는 내 거야. 그녀는 포크를 들고 자신의 손으로 접시를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었다. 가져가. 하지만 내 말 잘 들어, 꼬마야. 우리가 내 집에 도착했을 때 네가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으로 밝혀지면 나는 널 쫓아내는 것 이상을 할 거야. 나는 경찰에 전화해서 네가 내 지갑을 훔쳤다고 말할 거고 너는 소년원에 가게 될 거야. 너는 고기 한 조각 때문에 내 자유를 걸 준비가 되었니? 그것은 끔찍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지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졌지만 깨끗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는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스테이크 조각, 감자 몇 개, 그리고 빵 한 조각을 그 안에 옮겨 담았다. 매듭을 묶었다. 저는 감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봉지를 주머니에 숨기며 말했다. 저는 헛되이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시죠. 당신의 집은 괜찮습니다. 세연의 호화로운 저택까지 가는 여정은 30분이 걸렸다. 보통 세연은 이 시간을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부하들을 꾸짖는 데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는 짙은 색으로 코팅된 메르세데스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크림색 가죽 시트에 지호가 앉아 있었다. 그 대비는 너무나 현저했다. 수조원 가치의 호화로운 차량 내부를 배경으로 한 아이의 더럽고 해진 청바지. 그는 음식이 든 봉지가 빼앗길까 두려운 듯 주머니에 손을 대고 눌렀다. 그는 창밖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지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버튼을 만지지도 않았고 음악을 켜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성인 남성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험을 가지고 행동했다. 세연은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그는 누구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어디서 왔을까?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그리고 대체 왜?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에 동의했을까? 나는 단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늙고 절망적인 장애인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가 그의 옆모습, 집중된 얼굴을 힐끗 보자 의심은 물러갔다. 그에게서 평온함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온함이었다. 차가 호화로운 저택의 철문 앞에 멈췄다. 경비가 길을 열었다. 그들은 구역 안으로 들어섰다. 강대호가 먼저 내려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펼치고
평소처럼 익숙하지만 세연에게는 굴욕적인 쉬운 동작으로 그녀를 차에서 휠체어로 옮겼다. 세연은 다리에 담요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증오했다. 강력한 여인에서 무력한 짐으로 변하는 순간. 그녀는 지호가 이것을 연민이나 호기심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집 입구에 서서 서재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저기에 큰 창문이 있고 빛이 많습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복도에서 주인을 맞이하던 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소한 먼지에도 소란을 피우던 그들의 안주인이 더러운 불황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깐깐한 늙은 집사 박 집사가 코를 찡그리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소독 서비스를 불러야 할까요? 이 젊은이에게서 냄새가. 세연은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에게서 길거리 냄새가 나. 하지만 지금 그 냄새는 나에게 희망의 냄새처럼 느껴져. 아닙니다, 박 집사. 그녀가 말을 잘랐다.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전화도 방문도 안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나는 집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티크나무로 장식된 넓은 서재로 들어갔다. 지호는 문으로 다가가 안으로 들어오려던 강대호의 코앞에서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들은 단 둘이 남았다. 세연은 자신의 호화로운 휠체어에 앉아 방 한가운데 있었다. 지호는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좋아요. 세연은 자신 안에서 떨림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도착했어요. 음식은 내 주머니에 있어. 나는 내 계약 부분을 이행했어. 이제 내 차례야.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 꼬마야. 지호는 낡은 배낭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세연은 긴장했다.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무기? 마약? 아이는 배낭에서 고무망치, 재봉바늘처럼 생긴 길고 얇은 침 세트, 그리고 가죽 표지에 낡은 너덜너덜한 책과 같은 이상한 물건들을 꺼냈다. 그는 세연에게 다가섰다. 아플 겁니다. 그가 경고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당신은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시작해. 그녀가 한숨 쉬었다. 지호는 낡은 책을 펼쳤다. 페이지는 누렇고 작고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으며 도표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표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기에는 공식 의학이 거부한 사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제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몸은 단지 기계이고 뇌는 운전자라고 믿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운전대 뒤에서 잠들고 눈을 감으면 모터가 온전하더라도 기계는 멈춥니다. 세연은 불신에 찬 채 그의 말을 들었다. 내 척수가 부러졌어, 꼬마야. 그것은 전선이 끊어졌다는 의미야.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전선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지호가 반박했다. 아니면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운전자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고무 망치를 들었다. 제가 당신의 무릎을 세게 칠 겁니다. 당신은 그저 타격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봐야 합니다. 세연은 코웃음 쳤다. 나는 의사들과 이걸 1000번이나 했어. 당신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할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세연은 눈을 감았다. 어둠, 익숙한 차가운 어둠. 당신이 달리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바로 그녀의 귀 옆에서 들렸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뛰세요. 비행기에 늦었나요? 아니요. 당신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늑대들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은 등 뒤에서 그들의 숨결을 느낍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당신은 땅을 박차고 나갑니다. 종아리가 불타오릅니다. 달려, 세연, 달려. 쿵! 지호는 무릎뼈 아래 인대에 망치로 충격을 가했다. 세연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다리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죽은 무게,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녀가 쓰라린 승리의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너는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지호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놀란 기색조차 없었다. 물론 아무것도 없죠. 그가 말했다. 당신의 뇌가 벽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벽을 부숴야 합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긴 침 중 하나를 들었다. 세연은 긴장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살아있는 지점을 찾을 겁니다. 지호가 말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경락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표면으로 나오는 지점들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죽지 않았어요, 세연.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발 근처 바닥에 앉아
그녀가 청소할 시간조차 없었던 값비싼 구두를 벗기고 실크 스타킹을 벗겼다. 그녀의 발바닥은 창백하고 만지면 차가웠으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완벽한 페디큐어를 하고 있었다. 지호는 침을 들었다. 저를 보세요. 그가 명령했다. 눈을 감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를 보세요. 당신은 고통을 느끼고 싶어야 합니다. 고통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는 엄지발가락의 볼록한 부분에 침을 찔러 넣었다. 세연은 침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도 고통도 없었다. 그녀는 마네킹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는 극장의 관객처럼 느꼈다. 아무것도 없어. 그녀가 말했다. 지호는 침을 빼고 1cm 더 위로 옮겼다. 쿡!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더 위로, 발바닥 중앙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1시간이 흘렀다. 발바닥 전체가 찔려 있었다. 지호는 땀을 흘렸다. 침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이 긴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세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매 순간 레스토랑에서 켜졌던 작은 희망의 불꽃이 꺼져갔다. 그녀는 또다시 속임수에 넘어간 멍청한 늙은 여자처럼 느껴졌다. 충분해.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너는 그냥 가학적인 녀석이야. 내 음식을 가지고 가.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지호는 그녀에게 눈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다. 당신은 포기하는 겁니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제국을 건설한 당신이,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경쟁자들을 파멸시킨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살덩이 한 조각에 포기하는 겁니까? 나는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단지 현실주의자일 뿐이야. 이건 작동하지 않아.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맞받아 소리쳤다. 당신은 이 황금 휠체어에 누워서 자신을 동정하고 있어요. 아, 불쌍한 한 회장님. 아,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당신은 당신의 병과 사랑에 빠졌고 그것이 당신의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따귀와 같았다. 세연은 분노로 숨이 막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이 담긴 무거운 크리스털 잔을 잡고 아이에게 던지려고 휘둘렀다. 나가! 그녀가 소리쳤다. 여기서 나가!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녀의 온몸이 공격을 위해 긴장했을 때, 지호는 빠르고 온 힘을 다해 왼발 새끼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지점에 침을 찔러 넣었다. 세연은 얼어붙었다. 잔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고 카펫 위를 굴러다니며 물을 쏟았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동공은 수축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그것은 보통의 의미에서 고통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다리에 노출된 고압 전선을 가까이 댄 것 같았다. 발가락에서 무릎까지 그녀의 다리를 꿰뚫고 뇌로 곧바로 충돌하는 날카로운 뜨거운 찌릿함. 아!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지호는 즉시 침을 뽑았다. 그는 거친 숨을 쉬며 그녀를 응시했다. 느꼈어요? 그가 물었다. 세연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톱이 가죽에 박힐 정도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저기,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기에 불이 있어. 나는 불을 느꼈어, 지호야. 아이는 침을 던지고는 팔을 쭉 뻗은 채 카펫 위에 그대로 벌러덩 누웠다. 그는 웃었다. 그것은 안도감에서 오는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다. 연결이 있어요. 그가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맞아요. 채널이 끊긴 게 아니라 쓰레기로 막혀 있었어요. 우리는 뚫었어요, 세연. 우리는 벽을 뚫었어요. 세연은 움직이기가 두려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감각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환각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불의 흔적이 여전히 그녀의 종아리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통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더럽고 땀에 젖은 채 웃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물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지호는 앉아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니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단지 문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쇠를 찾고 그것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찰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일어섰고 무릎에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의 장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오겠습니다. 그가 진짜 의사처럼 비즈니스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일할 겁니다. 지호야. 그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을 때 세연이 그를 불렀다. 그는 돌아섰다.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어려웠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가 말했다. 고기는 저에게 있지만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세연은 넓은 서재에 혼자 남았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침실로 데려가 달라고 강대호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의자 손잡이를 움켜쥐고 다리에 불타는 감각을 다시 불러오려고 노력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일이 새로운 날, 그녀가 자신의 전쟁을 시작할 날이 될 것임을 알았다. 다음 2주는 세연에게 끝없는 고된 마라톤으로 변했다. 한때 휴식처였던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은 전장으로 변했다. 매일 아침은 커피가 아닌 지호의 도착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는 무자비했다.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불평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기처럼 카펫 위를 기어다니도록 강요했고 손에 의지하게 했으며 몇 시간 동안 한 발가락에 집중하게 했다. 당신의 근육이 작동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세연이 100번째로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날 때 그가 반복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장군이고 그들은 병사입니다. 장군이 약하면 군대는 멸망할 겁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의 다리가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가 엎드려져 일어설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연은 소리쳤다. 충분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장애인이야, 지호야. 이게 끝이야. 지호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주머니에서 흰 정장을 입은 남자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의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끝은 당신이 싸우는 것을 멈출 때만 오는 거라고. 당신이 숨쉬는 한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회사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기기를 원합니까? 이준호 실장이 당신을 비웃기를 원합니까? 그 말들은 고통보다 더 강했다. 그녀는 벌써 이사 자리를 노리고 있는 비서 이준호를 떠올렸다.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일어섰다. 한 번 더. 그녀가 쉼쉼거렸다. 한 번 더 가자. 하지만 위협은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왔다. 억만장자를 치료하는 불황자에 대한 소문은 그녀의 주치의였던 최 박사의 귀에 들어갔다. 이 유명한 교수는 분노했고 자신의 금광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서재문이 활짝 열렸다. 문턱에는 최 박사가 경호팀장 강대호와 함께 서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의사는 바닥에 앉아 다리에 침을 맞고 있는 세연을 보고 소리쳤다. 세연 사모님, 이 사기꾼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강 팀장, 저 아이를 밖으로 내던지세요. 강대호가 지호에게 다가섰다. 아이는 움츠러들었다. 그의 눈에는 거구의 남자 앞에서의 아이의 두려움이 번뜩였다. 감히 건드리지 마. 세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대호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세연 사모님, 최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나가라고 했어. 세연은 천천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테이블에 기대어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경멸적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6개월 동안 저를 치료했습니다. 당신은 수십억 원을 가져가고 저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2주 만에 당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느낍니다, 박사님. 저는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세요. 최 박사는 창백해져 달아났고 강대호는 고개를 숙이고 뒤따라 나갔다. 세연은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쉬며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혼자야. 그녀가 말했다. 내일은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야. 이준호가 회사를 차지하려고 할 거야. 나는 내 발로 그곳에 들어가야 해. 들었니? 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야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성숙해 보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밤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요. 주주총회 날이 되었다. 유리고층 빌딩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비즈니스 상어들이 모여 있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테이블 머리에 빈 의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준호는 이미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동료 여러분, 그가 가짜 후회심을 가지고 말했다. 한세연 사모님은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왕국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길거리 불황자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보여 그녀를 재활원에 보내야 하며 경영은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 해임 문서가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준호는 명령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정확히 10시, 방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두가 휠체어를 예상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방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턱에 지팡이가 나타났다. 은 손잡이가 달린 우아한 검은 지팡이. 그리고 그 뒤로 한세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다. 이마에 땀이 솟아났다. 걸음마다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걷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지만 당당하게 머리를 높이 들고 배신자 이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방 안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오직 그녀의 구두굽 소리와 지팡이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툭 걸음, 툭 걸음. 아무도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산채로 묻었던 여인이 재에서 다시 일어났다. 세연은 자신의 자리에 도착했다. 그녀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다리의 떨림을 숨기기 위해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서 있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녀가 강철 같은 울림의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새로운 이사를 찾고 있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 이준호는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펜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세연 사모님, 어떻게? 그가 말을 더듬었다. 나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해고야, 준호야. 그리고 당신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내 건물에서 나가.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권력은 주인에게 돌아왔다. 그날 밤 승리가 확보되었을 때 세연은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위험한 빈민가였고 집들은 폐허처럼 보였다. 그녀의 리무진은 녹슨 차고 앞에서 멈췄다. 세연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내렸다. 차고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보았다. 아이는 상자 위에 앉아 있었고 그가 그녀에게서 가져갔던 그 고기로 2마리의 늙은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리고 구석의 임시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마르고 면도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의 눈, 그것은 지호와 똑같은 지적이고 날카로운 눈이었다. 누구시죠? 세연이 들어가며 물었다. 지호는 벌떡 일어서서 몸으로 남자를 보호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분은 제 아버지, 김다력 달 Hy역입니다. 세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김다력은 5년 전 대형 스캔들 이후 사라진 전설적인 신경외과 의사였다. 그는 경쟁자들에게 함정에 빠졌고 의료 과실로 고발당했으며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의 삶은 파괴되었다. 모두가 그가 떠났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우울증으로 마비되어 아들을 키우며 이곳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호가 세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이 저에게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저는 단지 그분의 손이었을 뿐입니다.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김다력은 일어나려고 애썼다. 제가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문턱을 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에서 당신의 사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민성 인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연은 그들 둘을 바라보았다. 차고에 사는 천재와 아버지를 위해 굴욕을 감수할 용기가 있었던 그의 아들. 그들은 친구들이 수십억 원 때문에 그녀를 배신하는 동안 먹다 남은 음식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 그녀가 끔찍한 고통 중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다력에게 다가가 그의 마른 손을 잡았다. 당신은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제가 새로 설립할 재활 클리닉의 수석 의사입니다. 저는 이 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면허를 되찾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을 되돌려 줄 겁니다. 그녀는 지호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너는 최고의 학교에 갈 거야. 너는 불황자로 살 운명이 아니야. 너는 의사로 태어났어. 10년이 흘렀다. 한세연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팡이는 단지 우아한 액세서리가 되었다. 김다력 박사의 클리닉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다른 이들이 거부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김지호 박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가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세연은 더러운 작은 아이가 자신의 휠체어 앞에 서 있는 낡은 사진을 본다. 그녀는 그 사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간직한다. 도움은 당신이 예상하는 곳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더러운 옷 뒤에 순금, 순진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온 세상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조차도 한 작은 아이의 믿음이 불가능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선행은 항상 돌아온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할머니 아니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